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뱅샐러드 UX 스트래티지 팀의 프로덕트 매니저를 맡고 있는 이승민입니다. 이번 데브페스트 서울에서 고객 경험을 개선하는 A/B 테스트 기반 모바일 앱 개발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면 이제 뱅샐러드에서 PM을 하고 있고요. 이제 동시에 구글 디벨로퍼 익스퍼트라고 구글에서 우리 기술 좀 잘 다뤄주십시오, 뭐 잘 홍보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하는 게 있는데 GD라는 것들을 이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발표할 내용은 실험이라는 어떤 키워드에 대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래서 실험을 왜 해야 될까? 이 발표를 왜 들어야 될까? 그런 것들의 문제점부터 좀 공유를 드리고 시작을 하려고 해요. 규모가 있는 서비스는 이제 처음에 딱 만들어서 잘 정착이 되면 점점 커지잖아요. 그래서 이 커지는 서비스가 규모가 커질수록 데이터를 보고 인사이트를 얻어서 기획 정확도를 높여야 해요. 왜냐하면 기능이 너무 많기 때문에 뭘 개선해야 진짜로 우리가 좋아지는 서비스가 될까, 이런 것들을 알기 어렵기 때문에 점점 데이터를 봐야 합니다. 그래서 사용자 행동을 더욱더 측정하고 내가 어떤 결정을 할 때 모든 것이 맞는 결정일 수는 없겠지만 확률이 높은 결정을 계속 찾아가도록 데이터 기반의 그런 노력들을 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작은 조직에서는 대표가 높은 직관으로서 "요걸 하면 우리 회사 좋아진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점점 세부팀이 이렇게 하나 두 개 나누어져 가면에 의해서 의사결정권을 다 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 조직의 리드가 훌륭한 사람이면 좋았겠지만 모든 조직의 리드가 또 맨날 맞는 결정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세부팀도 더욱더 정확한 의사결정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도 '실험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실험이라는 것을 꼭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실험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좀 약간 부록처럼 말씀을 드리는 거는 모바일 개발자의 커리어에 대해서예요. 그래서 개발자 하면은 기술을 잘해야지, 그래서 기술 공부를 해야지, 성장을 해야지, 맞는 말이고 그것도 정말 좋은 커리어이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모바일 개발자의 새로운 커리어는 실험이라는 어떤 수단을 통해서 서비스의 기회를 수정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그걸 성과로서 증명하는 그런 종류의 커리어도 있다는 걸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발표는 실험 기반으로 모바일 앱 서비스를 개선하는 과정을 이제 개발자 관점에서 쭉 정리를 했어요. 이 실험이란 타이틀, 실험이라는 키워드가 꼭 개발자만 하는 게 아니라 PM이 할 수도 있고, 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할 수도 있고, 다양한 직군이 접근을 해서 해결해 가는 과정이겠지만, 저는 개발자 과정에서 말씀을 드리게 될 거고, 그래서 데이터 기반으로 모바일 앱 서비스를 만드는 전체적인 과정을 이해한다. 이벤트, 피처 플래그, 실험 세 가지 키워드를 이해한다. 그리고 데이터 기반으로 서비스 가치를 창출하는 모바일 개발자의 새로운 성장 방향을 이해한다. 뭐 이런 목표를 가지고 발표를 들어주시면 더욱더 유익할 것 같습니다. 그 발표 중간중간에 프로젝트가 있어요. 안드로이드 코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발표는 정말 쉬운 코드거든요. 코드만 보면은 뭐 사실 이 발표 안 들어도 될 정도로 너무나 쉬운 코드예요. 하지만 그 코드 한 줄에 담긴 개념에 대해서 소개하는 게 더욱더 중요한 발표이기 때문에 '아, 안드로이드 코드네. 난 안드로이드 잘 모르는데.' 몰라도 유익할 수 있도록 다 제가 난이도를 좀 이렇게 제너럴하게 짰거든요. 그냥 예시 코드이다라고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고, 똑같은 개념의 코드가 iOS든 웹이든 다 들어갈 수 있어요. 문법만 다를 뿐. 그래서 참고해 주시면 되고, 안드로이드라 그래서 겁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혹시나 이제 코드가 궁금하시면 요 깃허브 주소로 갔을 때 이제 주소를, 그 코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발표를 드릴게요. 첫 번째 키워드는 옵저빌리티입니다. 서비스 개발 사이클을 보통 기획, 디자인, 개발 이렇게 세 단계로 다들 많이 생각을 하실 텐데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도 처음에는 그랬지만 저는 요즘에 이제 생각은 기획, 디자인, 개발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런 개발 사이클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가설 설정, 실험, 데이터 분석, 결정, 인사이트 학습. 그래서 이런 가설 설정을 하고 이제 쭉 실험을 하고 분석을 해서 요 결과를 가지고 인사이트를 얻으려면은 일단 이벤트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필요해요.
데이터가 모여야 내가 이제 분석을 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럼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 그러면 로깅을 해야 되고, 로깅이라는 건 이벤트 개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로깅은 좀 더 이제 계속 파고 들어가 볼게요. 사용자 행동을 기록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사용자 행동을 로깅을 해야 사용자 행동 분석이 가능해요. 서버나 웹 같은 경우는 우리의 이제 서버로 사용자가 접속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그럼에도 로깅을 다 해야 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사용자의 들어옴과 나감, 뭐 이렇게 페이지를 지나가는 것들이 보이게 되어 있어요. 왜냐면 우리의 코드로 사용자가 방문을 해주는 거니까. 근데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서비스를 사용자의 핸드폰에 설치시키는 거잖아요. 사용자가 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을 하는 거니까 별도 로깅을 하지 않으면 사용자가 뭐 핸드폰 내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로깅을 꼭 따로 해야 합니다. 사용자 행동은 무엇일까를 더 파고 들어가면 사용자가 서비스에서 하는 모든 행동을 의미해요. 화면 이동, 클릭, 재방문, 전전 결제, 콘텐츠 생성 등등 뭐 이런 모든 행동을 측정함으로써 이 서비스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더욱더 잘 알려는 그런 게 중요하죠. 그래서 사용자 행동을 좀 더 분석 가능한 형태로 딱 정의를 하면은 그걸 우리는 이벤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벤트 개발 사이클은 정말 쉬워요. 크게 두 개예요. 이벤트 정의하고 코드 심으면 끝입니다. 이제 정의를 먼저 해보자. 특정하려는 사용자 행동을 정의. 이벤트 구성 요소는 다 5가지 정도로 나뉘어져 있어요. 화면, 행동, 타이밍, 이름, 속성. 어디에서 행동을 했지? 어떤 행동을 했지? 그걸 언제 했지? 그러면 이 화면 행동 타이밍을 이 사람은 이 화면에서 이런 행동을 했고 이렇게 풀었으면은 분석을 할 수가 없잖아요. 문장 형태로 되어 있으면 이거를 하나하나 우리가 이름을 정해줘서 짧은 어떤 단어의 조합으로 이벤트 이름을 만들어야 분석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이름을 화면 행동 타이밍을 하나의 이름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거는 조직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이름이기 때문에 뭐 정해진 답은 없어요. 하지만 규칙적인 이름으로 잘 정해놓으면 분석할 때 더욱더 팀원들이, 동료들이 직관적으로 분석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속성, 같은 행동이어도 다를 수가 있거든요. 똑같이 무언가 업로드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 앱을 자주 사용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처음 진입하고 회원가입한 다음에 바로 어떤 행동을 했을 수도 있고 두 가지 의미가 다르잖아요. 신규 가입자의 행동과 단골 손님의 행동. 그래서 같은 행동이어도 사용자에 따라 다 의미가 달라지는데 이런 속성들을 추가를 하면은 그런 것들을 모두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시를 좀 들어보면은 자산에서 화면 진입을 했다. 그러면 엔터 어셋홈, 뭐 자산 동기화 성공을 했다. 석세스 싱크 어셋. 카드 추천은이라는 화면에서 상품을 클릭을 했어. 그러면 클릭 프로덕트 카드. 근데 상품 카드라는 게 여러 카드가 많잖아요. 뭐 현대카드도 있고 국민카드도 있고 그런 것들은 속성에다가 아이디를 넣음으로써 어떤 카드를 넣는지 우리는 더욱더 자세하게 분석을 할 수 있다. 이런 예시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벤트를 정의를 하는구나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정의를 잘했으면 코드를 심어야겠죠. 그래야 사용자의 행동이 우리에게 올 테니까요. 이제 이벤트 발생할 때 데이터를 전송을 하는 코드 심는 걸 보겠습니다. 이제 코드를 심어서 딱 전송을 하면은 우리가 직접 이벤트 서버를 만들어서 거기서 쌓아가지고 뭐 CMS도 만들어서 막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어드민 따로 만들고. 근데 그런 것들이 웬만한 회사들에서 쉽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벤트 데이터를 쌓는 플랫폼을 별도로 둘 수 있습니다. 보통 별도로 둬요. 현재 뱅샐러드도 별도로 두고 있고요. 그래서 보통 뭐 뱅샐러드에서 이런 것들을 사용해요. 파이어베이스, 앰플리튜드. 그 외에도 많은 플랫폼들이 있는데 이제 그거는 또 각자의 선택에 맡길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뭐 플랫폼을 사용을 해서 이벤트를 쌓는다라는 거 한번 기억해 주시고 코드를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벤트 코드 심기. 그래서 안드로이드 코드지만 안드로이드 몰라도 영어를 읽을 수 있으면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컨택트 버튼에 셋업 클릭 리스너, 클릭 리스너 안에 뭐 언어 분석 매니저, 어널리스틱 매니저, 로그 이벤트 버튼 클릭하면 이벤트 전송하는구나 끝이죠. 그래서 코드상으로는 정말로 쉽고 뭐 배운다조차 하기에 부끄러운 정말 쉬운 코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코드를 왜 넣었지? 사용자 행동을 측정하기 위해서구나. 그렇다면 저 클릭 컨택트 하우스 디테일은 사전에 그 분석할 수 있는 형태로 정의해 놓은 사용자 행동, 즉 이벤트를 겠구나. 뭐 이런 것들을
바로 딱 이해를 하셨다면 제가 지금까지 말한 발표를 잘 듣고 이해를 하셨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개념을 이해하는 게 이 발표의 주된 핵심이에요. 그래서 로그 이벤트 하면 파이어베이스 어널리틱스 로그 이벤트, 앰플리튜드 로그 이벤트, 앞서 많이 소개드렸던 파이어베이스나 앰플리튜드, 꼭 파이어베이스 앰플리튜드가 아니어도 좋아요. 뭐 다른 이벤트 플랫폼에서도 얼마든지 전송을 할 수 있으니까 어딘가에 전송을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이벤트 데이터를 코드를 심으면은 데이터가 수집이 돼요. 그래서 정의한 이벤트가 발생하면, 심은 코드가 동작을 하면 이벤트 플랫폼에 데이터가 쌓이게 되고 차트를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모든 사용자 행동을 측정을 할 수는 없어요. 사용자 행동이란 게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많고 다양하고 자세하게 들어가면 데이터가 다 볼 수도 없어요. 그럼 어떤 이벤트를 수집해야 될까? 전략을 잘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벤트로 사용자 행동의 대부분을 알 수 있어요. 엔터, 클릭. 이제 엔터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엔터 이벤트는 화면 진입 이벤트를 의미해요. 이게 모바일 서비스는 보통 화면들의 연속 이제 행동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어디를 진입했다, 이런 연속성만 잘 기록을 해줘도 사용자가 어떻게 움직이는구나를 많은 정보를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걸 구현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면, 베이스 화면 클래스의 이벤트 코드를 삽입을 하고 화면별로 이벤트 이름을 지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코드를 한번 알아볼게요. 코드에서 베이스 액티비티가 있죠. 이 액티비티는 안드로이드에서 화면을 의미해요. 그래서 베이스 화면 코드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뭐 어떤 서비스든 어떤 코드든 간에 생명주기라는 것이 다 존재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온리줌이라는 것이 있고, 온리줌은 화면이 다시 앞에 보여질 때를 의미하는 생명주기입니다. 그래서 화면이 보여지는 생명주기에 로그 이벤트에 넣은 거예요. 기존 엔터 이벤트를 위에다가 정의를 하는 거고, 근데 엔터 이벤트가 널로 들어가 있죠. 그거는 각 화면에서 오버라이드해서 이름을 정의를 하면, 이제 모든 화면이 이름이 정해진 화면들은 화면이 앞에 보여질 때마다 엔터라는 이벤트가 찍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사용자가 이제 어느 화면을 갔구나, 또는 어느 화면에 많이 방문하는구나, 어느 화면은 적게 방문하는구나를 알 수 있을 거예요. 클릭 이벤트는 뭐 UI 컴포넌트를 누르는 이벤트, 너무나 명확한 이벤트죠. 그래서 코드를 방금 전에도 보여드렸던 코드예요. 컨택트 버튼, set on 클릭 리스너, 그럼 어널리스틱 매니저, 로그 이벤트 보내는 거 보여드렸었던 코드죠. 그래서 클릭할 때 전송한다. 이거는 화면 진입 때처럼 뭐 베이스 코드에 어떻게 해서 그런 편의성을 볼 만한 요소가 거의 없어요. 그냥 클릭하는 곳마다 다 넣어야 해요. 그래서 굉장히 쉬운 코드이지만 이제 양이 또 많아지겠죠. 서비스가 커질수록. 그래서 관리를 하는 것도 이제 잘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아지면은 이벤트를 잘못 씹는 경우도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두 가지만 알면 그럼 이제 이벤트 정의 끝이냐, 씹는 거 끝이냐? 끝이 아니거든요. 두 가지만으로 많은 걸 알 수는 있지만 모든 걸 알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더 많은 지표들을 좀 더 정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 AU 기준 이벤트를 정의를 해야 됩니다. 모든 서비스는 다운로드 받으면 우리 사용자인가? 아니잖아요. 다운로드 받고 활동을 안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활성 사용자라는 걸 분명히 측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앱을 사용할 수 있는 사용하고 있는 유저이다를 판단할 수 있는 행동을 따로 정의를 하고, 그 행동에 대해서 이벤트를 심어야겠죠. 그리고 또 AU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커머스라서 결제라는 행위가 너무 중요해. 그럼 그 결제라는 핵심 이벤트를 정의를 하고 심어 놓으면 우리는 이제 우리 앱은 결제가 이 정도 일어나는구나, 어느 시간대 많이 일어나는구나, 이런 정보들을 더 많이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주요 지표에 대한 이벤트를 정의를 해야 된다. 이게 중요합니다. 뭐 기준 이벤트 예시를 한번 좀 들어볼게요. AU 같은 경우는 활성 사용자, 뭐 잘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라고 하면 되지 않나라고 하지만, 어떤 사람이 활성이라고 정의를 하지? 라고 하면 생각보다 좀 모호하거든요. 그거를 스플래시, 뭐 이런 예시들이 있어요. 스플래시 화면에 진입하면 AU로 포함한다. 로그인 후에 홈 화면에 진입하면 AU로 포함한다. 또는 어떤 화면에는 포그라운드로 올라오면 AU다. 뭐 이거는 회사마다 다르고 서비스마다 다를 거예요. 근데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구나를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비스 핵심 이벤트도 이제 서비스마다 다 달라요. 커머스 같은 경우 방금 얘기 드렸듯이 결제가 있을 거고, SNS는 콘텐츠 생성 같은 게 중요하겠죠. 부동산 중개다, 그럼 부동산한테 연락해서 이제 만나게 되는 행동들이 중요할 거고, 이런 서비스마다의 다 다른 핵심 이벤트들을 우리는 무엇이지 정의하고 심어서 측정하는 게 중요하겠죠.
이제 설계하고 개발해서 이벤트 데이터를 잘 쌓았어요. 근데 우리가 그냥 쌓고 싶어서 쌓은 게 아니라 이걸 보아서 인사이트를 얻기 위해서 쌓은 거거든요. 그럼 인사이트 얻는 것들을 알아봅시다. 예시를 좀 들어드릴게요. 여러 가지 방법론들이 있는데 하나하나 이제 짧게 예시를 들어드릴 거예요. 그래서 처음은 이벤트 발생 수를 보는 AU 분석입니다. 그래서 엔터 DAU 10만 명 중에 3만 명이 건강 화면에 들어오네. 근데 건강 화면에 들어오는 3만 명 중에 1,000명이 버튼을 눌러서 건강검진 연동을 시도하는구나 라는 걸 그냥 단순하게 검색 좀 하면 알 수 있어요. 차트로는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차트로는 전체 DAU에 대해서 이제 초록색 그래프, 그리고 아래 파란색 그래프, 그 어느 정도 건강 화면에 들어오는구나, 뭐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건강 기능은 유저의 30%가 보는구나. 딱 그래프를 보면 어떤 포션이 보이잖아요. 이걸 차지하는 포션. 그래서 그 중에 60%, 66%가 연동이 되어 있고, 연동되어 있지 않은 사용자 중에 10%가 연동을 시도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 서비스가 어떤 기능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이제 그 다음 기획을 할 때 우선순위를 기획을 할 때, 아, 이게 정말 중요한 기능이었지라고 이제 더욱더 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리텐션 분석에 대해서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산 연동을 시도했던 사람이 시도하지 않았던 사람보다 이제 7일 내에 재방문하는 비율이 높다. 리텐션이라는 게 재방문 비율을 의미를 하거든요. 앱을 재방문을 많이 하면 좋은 거잖아요. 그럼 무엇을 해야 재방문율을 높일 수 있을까를 막 분석을 했더니 자산 연동을 시도했던 클릭이라는 이벤트가 일어났던 사람은 재방문율이 높더라. 이런 것들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프로 보면 이렇습니다. 리텐션은 보통 데이, 그러니까 날짜, 일자에 따라서 딱 이렇게 나누거든요. 데이 0부터 쭉쭉쭉쭉 나가서 데이 30까지 한 달. 그래서 얼마나 사용자가 유지되는가가 이제 중요한 거고, 보통 데이 1에서 많이 떨어져 나가고 그 이후로는 완만한 곡선으로 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았을 이 예시에서는 자산 연동을 시도했던 사람이 시도하지 않았던 사람보다 재방문율이 높잖아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자산 연동을 쉽게 시도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겠구나. 이런 인사이트를 얻고 그 다음 작업, 다음 개선 작업을 기획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예시는 코호트 분석이에요. 이게 어떤 작업을 하는 게 탁 작업을 하고 끝나는 행위도 있겠지만은 회원가입 같은 예시에서는 이게 한 번의 작업이 아니라 여러 화면을 거쳐서 작업을 쭉 진행을 해야 완료가 되는 그런 좀 호흡이 긴 작업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호흡이 길 때 사용자가 이 호흡을 언제나 한 번에 가져가 주진 않거든요. 중간에 이탈을 할 수 있는데 그럼 어느 화면에서 많이 이탈을 하지? 우린 이걸 다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걸 잘 분석해서 단계별로 개선을 하는 게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코드 분석을 하는 거고 회원가입을 위해서 거쳐야 하는 3개의 화면 중에 본인 인증을 하는 두 번째 화면에서 이탈이 많다라는 걸 발견했다고 예시를 들어볼게요. 그래프는 이렇게 나올 거예요. 첫 번째 화면, 두 번째 화면, 세 번째 화면 점점점 이탈을 하죠. 근데 두 번째 화면에서 이탈이 많구나라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두 번째 화면 개선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냥 개선하고 싶어서 개선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분석을 하고 개선을 한다가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앱 전체 AU 중에 자산 AU는 80%, 뭐 가계부 A는 60%, 장사 A는 10%, 뭐 그런 식으로 방금 말했던 것처럼 수치들을 우리가 기능별로 잘 파악하고 있으면은 누구는 AU가 낮진 않지만 리텐션이 모든 기능 중에 제일 낮잖아. 뭐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고 있으면 기능별로 어떤 것이 우리 서비스에서 중요하지? 우리 서비스에서 어떤 기능이 가장 기여를 하고 있지? 이런 것들을 좀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떤 서비스가 우리 서비스에서 주요 기능이 아니구나. 그럼 그거는 잠깐 우선순위 밀어놓고 다른 것들에 더 집중하자. 이런 판단을 더 할 수 있겠죠. 네. 지금까지 쭉 설명드렸던 게 옵저빌리티라는 키워드에 대해서 어떻게 이벤트를 심고 분석하는지 그리고 인사이트를 얻는지 예시들을 좀 드려봤고요. 이제 그 다음 주제는 약간 이야기를 돌려서 피처 플래그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유연한 서비스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유연한 서비스는 내가 개발 코드든 어디든 변경을 딱 가했을 때 변경이 즉시 반영이 되고 이 변경 이전은 구현이 남지 않아서 이전에 구현했던 것 때문에 이렇게 못 바꿔요라는 말이 안 나오도록 호환성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면 정말 유연하게 내가 막 바꿀 수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저는 유연한 서비스를 약간 이런 정의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바일 서비스는 태생적으로 유연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스토어에 이제 업로드를 하고 사용자가 스토어에 있는 걸 다운받아서 사용을 해야 하잖아요. 내가 아무리 업데이트를 해도 사용자가 다운받지 않으면은 그 업데이트가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아요. 유연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이 모바일을 어떻게 유연하게 할 수 있을까? 많은 고민 끝에 이런 답을 찾아낸 거죠. 서버는 유연하거든요. 서버는 내가 딱 배포를 하면은 그 배포한 것이 뭐 따로 if else가 있지는 않은 이상 모든 사용자가 딱 적용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럼 그 유연한 서버로부터 값을 받아와서 활용을 하면 모바일도 부분적으로는 유연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아이디어로부터 나온 게 피처 플래그라는 겁니다. 그래서 피처 플래그는 서버로부터 값을 받아와서 활용을 하고 서버에서 값을 변경하면 모두 바로 적용이 되는 걸 의미해요. 피처 플래그를 만드는 것 서버로부터 값을 받아오잖아요. 그럼 그 서버는 어디 있지? 직접 만드나? 직접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직접 만들기 힘들잖아요. 그렇다면 화이어베이스에 리모트 컴피그라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능을 이용해서 피처 플래그를 사용할 수 있다. 리모트 컴피그라는 어떤 만들어진 파이어베이스의 서버에다가 값을 정의를 하고 앱에서는 그걸 원격으로 사용을 하면 돼요. 그럼 이걸 이용해서 우리 뭘 할 수 있죠? 예시를 들어보면 기능 온오프를 할 수 있어요. 코드를 봅시다. 리모트 컴피그의 이제 하단에 무브 컨택트 버튼 바텀 투 플로팅이라는 리모트 컴피그를 정의를 했죠. 아래에 first 값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코드에서는 리모트 컴피그 get 불린 값 그리고 컴피그 베리어블 뭐 이런 식으로 값을 가져와요. 그럼 이게 true 또는 false일 거 아니에요? 지금 false로 되어 있지만 true일 수도 있겠죠. 나중에 운영을 하다 보면 딱 바꿨을 때 반영이 되거든요. 그럼 true 값이냐 false 값이냐에 따라서 그 아래 코드를 보면 버튼의 비지빌리티가 달라요. 그러니까 기능이 좀 다르게 유지된다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이 피처 플래그를 사용을 하면은 기능을 켜고 끄는 거를 좀 유연하게 할 수 있구나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실험이라는 키워드로 넘어가 볼게요. 굉장히 빠르죠. 벌써 세 번째 키워드 실험이 왔습니다. 처음에 옵저빌리티 쭉 길게 설명했고 이제 피처 플래그 굉장히 짧게 설명했죠. 이것들 모두 다 이 실험이라는 키워드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빌드업이었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실험 키워드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볼게요. 이벤트를 잘 개발해서 옵저빌리티가 높은 서비스는 서비스에 무엇이 좋고 개선이 필요한지 이제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이 가능해져요. 이제 이벤트를 잘 심었으니까 우리는 이벤트로부터 데이터를 쭉쭉쭉 얻고 이 서비스는 이렇게 생겼구나. 그럼 이걸 개선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판단이 가능하잖아요. 방금 분석 예시를 드렸던 것처럼. 근데 기능을 배포했더니 지표가 올랐구나. 옵저빌리티가 높으니까 이런 것들을 잘 알 수 있었어요. 문제는 서비스의 이제 개발자가 한 명이 아니잖아요. 동시에 다발적으로 많은 기능들이 배포되는데 무엇이 이 지표를 올린 거지?를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기능이 올렸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실험을 더 해야 돼요. 내 작업의 영향도가 궁금하다. 동시에 많은 것들이 변경이 되고 있는데 모바일 서비스에서는 내 작업의 영향도를 정확히 알려면 실험이라는 걸 통해서 내 작업이 이 서비스에 끼친 어떤 수치들을 객관적으로 뽑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실험은 작업의 영향도를 검증을 한다. 서비스 배포를 하면 우리는 이렇게 올라갈 거야 예상을 했지만 항상 실제는 아니거든요. 그럼 실제는 아니다, 얼마나 아니야 이런 것 질문을 했을 때 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실험이라는 수단인 거죠. 그래서 실험 방법이 되게 많은데 오늘 우리가 다룰 거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A/B 테스트.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A를 배포하고 기존 기능과 비교, A, B를 함께 배포하고 비교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이제 내가 작업한 내용을 독립적으로 성과를 알 수 있는 거죠. 간단하게 이미지로 보면 이럴 거예요. A, B 두 개를 개발하고 트래픽 분할해서 어디가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많이 이뤘니? B가 많이 이뤘네. 그럼 B를 선택하자. 이런 게 A/B 테스트인 거죠. 그래서 작업의 영향도를 독립적으로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이제 실험을 구현을 해야겠죠. 실험 구현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사용자 그룹 나누기, 그룹별로 기능을 다르게 구현하고, 그리고 다르게 구현된 기능에 대해서 그룹별로 데이터를 분석을 하는구나. 이 실험을 그룹을 나누고 기능을 분기하고 뭔가 그냥 코드로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운영이라는 것이 좀 필요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운영을 우리는 어디서 하지? 실험 플랫폼이란 게 있어요. 그래서 실험 플랫폼이란 걸 통해서 실험을 생성하고 뭐 삭제하고 또는 그 퍼센테이지를 올렸다 내렸다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 실험 플랫폼도 물론 좋은 회사에서는 직접 만들겠죠. 우리 입맛에 맞게 실험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다 커스터마이징을 하겠지만 그거를 지금 당장 하기에는 너무 힘들잖아요, 우리는. 그러면은 파이어베이스 A/B 테스팅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요게 딱 이 실험 플랫폼을 대체하는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이 실험 플랫폼을 지금 당장 만들기 힘드시다면 이런 기능을 이용해서 실험을 생성하고 운영을 해볼 수 있다. 그래서 한번 이 실험 플랫폼을 이용해서 요 세 가지 작업을 하는 것들을 쭉 훑고 넘어가 볼게요. 첫 번째는 사용자 그룹 나누기. 그래서 사용자 그룹을 어떻게 나눠야 되냐면 대조군과 실험군이에요. 되게 옛날에 아마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과학 시간에 실험할 때 이런 얘기 단어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대조군, 실험군. 영어로 말하면 컨트롤과 트리트먼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대조군, 실험군을 어떻게 나누지? 어떤 조건으로 나누지? 또는 몇 명씩 나누지? 이런 질문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조건이냐면 랜덤이에요. 내가 의지를 가지고 실험 대상을 결정을 하게 되면 그것 자체가 실험 결과에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더 우리 목표를 이뤄줄 것 같은데 라고 선택을 하면 당연히 잘 이루겠죠. 근데 그게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서비스가 순수하게 대부분의 사용자에게 잘 적용이 될까를 알고 싶어하는 게 실험의 목표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랜덤으로 해야 된다. 몇 명씩 나누는가? 사용자 중 몇 프로를 실험 대상을 할 건가를 정해야 됩니다. 사용자 100%의 사용자 중에 꼭 모두를 실험 대상으로 할 필요가 없거든요. 100%의 사용자 중에 절반 정도를 실험 대상으로 하자.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결정을 해야 되는데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실험 대상 중에 50%가 실험군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사용자가 100%가 있었어요. 근데 실험 대상을 100%로 합니다. 그럼 실험군에는 50%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50%를 실험 대상으로 합시다. 그럼 전체 사용자 중에 25%가 실험군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험 대상으로 한 사람 중 절반이 실험군, 절반이 대조군이구나.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어느 정도를 우리는 실험군과 대조군 합쳐서 실험 대상으로 할 건가 결정해서 이제 비율을 조정을 해야겠죠. 항상 50% 전체 사용자 대비 5대 5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비율을 조정해 가면서 하게 되거든요. 실험을 하게 되면.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되고 파이어베이스 A/B 테스팅 이제 실험 플랫폼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실험을 생성할 때 그리고 운영을 할 때 이제 여기 아래 보면 요건을 충족하는 사용자의 100%가 이 실험에 노출됨. 이 경우에는 사용자의 100%가 이 실험에 노출됐잖아요. 그럼 50%가 실험군이고 50%가 대조군이겠죠. 실험에 노출이 됐다는 거는 실험 대상이라는 말이니까요. 그래서 모든 사용자가 실험군을 맛보고 있다는 건 아니고 이렇게 반반씩 나뉘게 될 겁니다. 그래서 A/B 테스팅 이제 실험 플랫폼에서 그룹 나누는 걸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룹별로 기능을 다르게 구현을 해야 해요. 그래서 그룹별로 기능을 다르게 구현하는 건 피처 플래그로 하면 됩니다. 우리 두 번째 챕터에서 이미 했어요. 피처 플래그로 온오프, 기능 분기, 끝. 그래서 정말 쉬워요. 파이어베이스에서 이제 실험 피처 플래그를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A/B 테스팅 그 기능에서 그 리모트 컨피그를 연결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 실험은 이 리모트 컨피그를 이제 할 거야.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고 그러면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코드 그대로예요. 하지만 파이어베이스가 약간 다르죠. 그래서 A/B 테스팅에서 정의했던 리모트 컨피그를 이용해서 기능을 온오프를 하면 우리는 실험을 기능에 따라 실험군, 대조군에 따라 기능을 다르게 분기하는 것이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벤트도 심어야겠죠. 저 컨택트 버튼 FA 위에 이제 비지빌리티가 달랐는데 그 비지빌리티에 뭐 상관없이 똑같은 이벤트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실험에서 분기되는 다른 기능들인데 같은 이벤트를 넣습니다. 그래야 하나의 이벤트를 보고 실험군의 클릭 컨택트 하우스 디테일 이벤트와 대조군의 클릭 컨택트 하우스 디테일 이벤트 숫자를 비교함으로써 어느 실험군이 더 뛰어난지를 우리는 알 수 있겠죠. 이제 사용자 그룹도 잘 나눴어. 그리고 나눠진 사용자들이 다른 기능을 볼 수 있도록 분기도 잘했어요. 분석을 해야겠죠. 분석은 피처 플래그에 따라서 이벤트 데이터 분석을 하면 됩니다. 네. 근데 데이터가 정말 많잖아요. 그럼 우리는 뭘 봐야 되지? 어떤 데이터를 봐야 이 실험이 성공했다라고 우리는 판단을 할 수 있지? 그러면 프라이머리 매트릭이라는 단 하나로 이 실험의 성공 여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실험 가설에 대응하는 프라이머리 매트릭을 봐야 하고요. 이 프라이머리 매트릭은 실험 설계 단계에서 정하는 거예요. 내가 뭐 왼쪽 예시를 한번 보죠.
푸시의 가계부 예산 설정 문구를 변경하면 예산 설정 완료수가 높아질 것이다 라고 가설을 정했어요. 그러면 이 가설에 따라서 프라이머리 매트리는 예산 설정 완료수로 우리는 정하자. 이렇게 실험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어떤 실험을 할 건지를 설계를 해놓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 설계를 했을 때부터 프라이머리 매트리를 정해놓고 이제 실험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넘어가 보면 파이어베이스에서도 이렇게 있어요. 이 실험을 어떤 데이터를 측정함으로써 이 실험의 성공 여부를 판단할 거야. 그래서 추적할 기본 측정 항목, 주요 변수 결정이라고 이제 파이어베이스에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내가 이벤트를 이제 변경해서 넣어주면 그 이벤트로 이 실험을 판단해서 성공했다, 실패했다라는 판단을 실험 플랫폼이 알아서 계산을 해줍니다. 뭐 직접 구현하는 경우는 알아서 결과를 계산하도록 구현을 해야겠죠. 파이어베이스에서는 자동으로 알아서 해주고요. 그래서 실험 플랫폼에서 짠 이렇게 결과를 보여주면 그룹별로 데이터를 비교해서 컨트롤이 높구나, 트리트먼트가 높구나, 실험군이 높구나, 대조군이 높구나 이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비교해서 결정을 하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프라이머리 매트릭을 미리 설계하고 그걸 봐야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오늘 그 방금 전에 설명했던 그 지표 보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더 할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뭐 제가 다른 곳에서 다른 플랫폼에서 강의를 했던 거 8시간짜리 강의에 이제 좀 줄인 버전이거든요. 프리뷰 버전. 그래서 그 강의를 들으면 더 자세히 얘기하는데 간단하게 키워드들만 얘기 드리면 이 지표를 정말로 믿을 수 있나? 우리가 표본을 절반으로 했는데 이 50%가 우연히 이 실험에 더 친화적인 사람이 뽑혔으면 어떡하지?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전체로 적용했을 때는 우리가 바랬던 실험 결과 반대로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그거를 확률을 우리는 어떻게 측정할까? 그거를 이제 통계적 유의도라고 표현해서 뭐 p-value가 있고 신뢰 구간이 있고 MDE가 있고 그런 것들 측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이 실험은 이 정도 신뢰할 수 있구나. 확률을 계속 더 측정해 나가고 높여 나가는 어떤 통계학적인 방법론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건 오늘 다루진 않고 근데 핵심은 비슷해요. 실험을 설계하고 프라이머리 설정하고 그거에 따라서 실험의 성공 유무를 판단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 하지만 분석에는 더욱더 많은 것들이 들어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험이란 A-B 테스트를 의미해요. 그리고 모바일 개발자 관점에서 실험이란 피처 플래그 플러스 옵저빌리티 정말 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개발할 때 이벤트 좀 심어주세요. 요거 분기 좀 해주세요. 그냥 하잖아요. 뭐 한두 줄. 그렇게 어렵지 않아. 하지만 이 실험이라는 어떤 관점. 우리가 이벤트 왜 넣지? 사용자 행동을 측정해서 분석해서 인사이트를 얻으려고 하는구나. 인사이트 얻는 과정은 저런 게 있구나. 피처 플래그 왜 하지? 또는 실험을 왜 하지? 이런 의미들을 이 세션을 통해서 얻어 가신다면은 좀 더 그 한 줄 한 줄의 코드가 좀 더 배경이 깊게 다가올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렇게 바라면서 이제 발표를 좀 드렸고 그래서 마무리를 해볼게요. 모바일 개발은 계속 쉬워지고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엑스코드, 뭐 RX 자바 등등등 여러 언어들도 막 나오고 계속 쉬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단계의 모바일 개발자는 무엇일까? 물론 저 아무리 쉬워지는 기술들이라도 저 코어를 아는 것은 어렵고 다음 단계는 항상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려운 기술을 파고들고 가는 개발자들의 가치를 저도 굉장히 리스펙하지만 개발자의 커리어가 한 가지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커리어도 있지만 저는 이런 커리어를 한번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개발자라는 게 개발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거 개발하면은 서비스 같이 올라갈 것 같은데 라는 거를 먼저 발견하고 개발하고 실험으로 증명해 버리는 그런 개발자의 커리어가 있다. 그래서 데이터 기반으로 서비스 가치 창출을 주도하는 개발자는 이런 과정을 아마 밟을 거예요. 기회를 발굴을 합니다. 이거 하면은 성과 날 것 같은데 가설 짭니다. 그리고 실험 설계하고 개발하고 분석하고 도출하고 학습하는 제가 오늘 쭉 말씀드렸던 그 과정들을 이제 밟을 거예요. 이제 개발을 하는 거죠. 그리고 가설을 수치하는 성과로 정확히 검증을 해요. 그러면 이 성과가 좋았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보통 절반 이상의 실험은 실패를 하거든요. 근데 그 실패에서 배우는 것조차도 성과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험을 하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고 하는 거다. 그래서 어찌됐든 가설을 성과를 쫙 검증을 하면 학습을 했잖아요. 그럼 학습한 인사이트 기반으로 다음 기회를 더욱더 정확하게 찾을 수가 있어요. 반복하면은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발전시켜주는 그런 개발자가 될 수 있겠죠. 이건 기술력하고는 좀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제품 가치 창출을 주도하는 개발자로서 충분히 성장할 수 있다. 그래서
실험은 작업이 얼마 정도의 성과가 있는지 정확히 수치적으로 증명해 줄 수 있는 수단이고, 나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주장할 수 있게 도와주고 의사결정을 주도할 수 있게 도와줘요. 제가 "이게 맞아."라고 하면은 이게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하지만 "내가 했더니 사용자가 이 정도로 좋아했어."라고 하면은 반박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사용자로부터 이런 설득력을 가져와서 데이터로서 의사결정을 쭉쭉쭉 나아갈 수 있다. 그리고 그게 그냥 단순히 설득을 위한 게 아니라 맞는 데이터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실험을 통해서 이제 서비스 가치 창출에 직접적으로 기여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모바일 개발자는 기회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왜냐하면 사용자가 직접 맞닿아 있거든요. 제가 개발하면 바로 사용자가 만나요. 내가 이거 바꾸면 사용자가 반응을 보여주고 데이터가 달라집니다. 그 재미가 엄청 재밌어요. 그래서 기회를 그러면 이제 점점점 마음가짐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개발을 잘해야지가 아니라 내가 뭘 바꾸면 사용자가 어떻게 바뀔까? 내가 이거 바꾸면 사용자가 이렇게 바뀔 것 같은데? 라는 거를 점점점 이제 주도적으로 찾아가고, 그러면 서비스와 커리어가 함께 성장을 해 나가겠죠. 그리고 이력서도 바뀔 거예요. 이력서가 무슨 개발, 무슨 기술 할 수 있어요가 아니라 내가 이 서비스의 이 정도 수치를, 이런 수치를 이 정도로 올렸다, 올렸다, 올렸다. 실제적인 성과들이 내 커리어에 점점 쌓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커리어도 있으니까 한번 고려해 보시고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홍보 짧게 드리면, 뱅샐러드는 이미 이런 실험 문화가 잘 되어 있으니, 그래서 뱅셀에 오셔서 실험으로 같이 성장했으면 좋겠다. 모든 개발자 전직군, 안드로이드, iOS, 웹, QA 또는 뭐 서버 개발자, 데이터 개발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다 뽑아요. 다 뽑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언제든지 문을 두드려 주시면 환영합니다. 네, 저희 발표는 여기까지였고요. 그래서 길다면 긴, 짧다면 짧은 발표, 굉장히 제가 빠르게 많은 내용을 전달드리느라 빠르게 발표를 했는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나를 위한 여정, 철들고 싶은 4년차 개발자의 마음 고군분투기를 공유드릴 송신예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지금 개발자로 일을 한 지는 한 4년차 정도 되었고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5년차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GDG 서울 오거나이저 역할도 같이 하고 있어요. 네. 제목을 보시고 다들 어떤 이야기를 나눌까라고 생각을 나름 해보셨을 것 같은데, 오늘 다룰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가 생각이 많고 마음이 내 마음 같지 않고 이럴 때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럴 때 내 마음을 어떻게 좀 가다듬을 수 있을까? 라고 오랜 시간 고민을 했었는데, 가다듬을 수 있는 저만의 방법들, 그리고 업무에 있어서 소소하지만 확실하게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던 작은 경험들에 대해서 공유를 드릴 거고요. 그리고 개발자 행사긴 하지만 개발 얘기나 개발 잘하는 방법 같은 건 공유를 드리지 않을 거고요. 저도 알고 싶네요. 그리고 회사에서 뭐 사회생활을 잘하는 법 이런 건 역시도 다루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제목에 맞는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어떨 때 행복하신가요? 아이고. 저를 행복하게 하는 거는, 저는 요가를 되게 좋아해서 요가하는 것도 좋아하고 책 읽는 것도 좋아하고 또 예쁜 옷 구경하는 것도 좋아하고 사람들 만나서 놀러 다니고, 그리고 저는 일을 할 때도 성취감을 많이 느끼고 또 행복하기도 합니다. 정말인가요? 라고 묻는다면, 저 사람은 뭐 일을 하면 항상 행복하기만 하고 뭐 업무적으로도 뛰어나고 개발도 잘하나 보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어요. 근데 아니에요. 저도 평범한 회사원이고 개발이 여전히 너무 어렵기만 한 사람이고, 그렇습니다. 이런 고민들 다들 개발자라면 한 번씩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여러분은 어떤 게 제일 힘드시던가요? 저는 그 중에서도 부정적인 피드백을 들었을 때 가장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이제 보통 피드백을 받는다고 하면은 보통 인사평가, 뭐 분기별로 아니면 반기별로 하는 인사평가에서 듣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 저희가 사는 일상에서 굉장히 많이 들을 수 있어요. 이제 저희가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때 비대면으로 소통을 할 때 A라고 말씀드렸는데 왜 B를 하셨어요? 라던가, 비대면 소통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오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저희는 아무래도 개발자다 보니까 장애를 낼 수도 있죠. 장애를 냈을 때 유저들이 굉장히 날석이 피드백을 줄 때가 있어요. 제가 다니는 회사도 앱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앱 리뷰들을 항상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장애가 나면 귀신같이 굉장히 날선 리뷰를 달아주시고 별점도 막 1점 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저의 잘못일 때 특히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또 뭐 예시를 드는 게 의미가 없겠지만, 가끔씩 이제 일을 할 때 일부 동료들이 본의 아니게 무례한 언사를 저에게 하실 때, 그럴 때도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건 항상 제 자신이었다는 생각을 어느 날 갑자기 하게 되었어요. 이제 부정적인 피드백을 회사를 다니면서 들을 수 있는 거는 사실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어쩔 수 없이 겪게 되는 일이고. 그런데 그런 일을 겪을 때마다 계속 주눅들고 필요 이상으로 고민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더 힘든 점은, 그래, 뭐 이런 거 들을 수 있지 라고 연연하지 말자고 다짐해도 그게 쉽게 변하지는 않더라고요. 자꾸 이런 걸로 고민을 하고 잘 하다가도 조금만이라도 이렇게 부정적인 피드백을 듣는 순간이 오면은 자꾸 마음이 무겁고 연연하게 되고, 이런 고민을 유달리 많이 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근데 나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지? 라는 뭔가 회의감이 들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고 생각이 들었죠. 우리에게 상황을 하나 생각을 해봅시다. 이런 경우에요. 제가 누구보다도 고생스럽게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쏟은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해고를 하는 자리가 됐어요. 근데 제가 프로젝트를 하는 중간에 굉장히 큰 실수를 하게 됐어요. 근데 뭐 어쨌든 그 실수를 잘 해결을 하고 릴리즈를 했는데,
그래서 회고를 하는 중간에 내가 만든 실수에 대해서 10명가량이 되는 많은 업무 유관자들이 보는 앞에서 PO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찍 릴리즈 되어야 되는 중요한 프로젝트인데 신현님이 만든 기능에 크리티컬한 버그가 생긴 탓에 릴리즈가 2주 딜레이 됐습니다. 기본적인 기능 아닌가요? 앞으로는 테스트 기간에 더 많은 리소스를 확보하고 코드 리뷰를 꼼꼼하게 해서 재발 방지를 해봅시다. 사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회사에서 웬만하면 누군가를 비난하려고 하거나 그런 액션을 취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아마도 뒤에 재발 방지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자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겠지만 저는 자꾸, 그리고 아마도 여러분도 자꾸 이 문장에서 담겨 있는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한 생각을 자꾸 하게 되네요. 이런 마음이 들 때 제 마음에는 두 가지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한쪽은 이성적인 마음. 그냥 과장 없이 객관적인 사실을 말한 거고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근데 내 잘못이잖아. 노력해. 라고 하지만 다른 한편은 그래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되게 너무 창피하고 사람들 앞에서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한 게 괜히 원망스럽기도 하고 자꾸 이제 뭔가 나는 왜 이렇게 속이 좁지? 라는 생각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죠. 이렇게 부정적인 피드백 앞에서 양가적으로 마음이 변하는데 이게 꼭 저만의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좀처럼 쿨해지지 못한 내가 싫고 더 이해가 안 되는 거는 내가 왜 이런지도 모르겠고. 근데 사실은 이렇게 쿨해지지 못하는 게 너무 당연하고 정상인 일이라면은 조금 더 마음이 편해질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스텝 1으로 나를 이해해주기. 부정적인 피드백을 들었을 때 항상 나는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곤 했는데 항상 내가 이러는데 그러면은 내 뇌 속에 혹시 이럴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그래서 첫 번째로 부정적인 피드백을 대하는 우리의 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뇌는 크게 3층으로 나누어져요. 진화를 거치면서 이렇게 뇌가 점점점 발전을 해온 건데요. 1층은 생존의 뇌, 파충류의 뇌라고 해요. 저희가 이제 파충류였던 시절부터 있었던 정말 원초적인 것들을 담당하고 있어요. 뭐 호흡, 심장, 막동, 소화 이런 생명 유지를 위한 것들이죠. 2층은 감정의 뇌, 그러니까 포유류의 뇌라고 하는데요. 거기는 보통 감정이나 기억 같은 걸 담당을 하고 있고요. 3층은 사고의 뇌, 이성적 사고, 감정 조절. 이게 바로 지금으로 가장 많이 진화된 인간의 뇌를 나타낸다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피드백이 나에 대한 공격으로 느껴지는 순간이 올 수 있죠. 그럴 때 우리 뇌는 어떻게 반응을 하냐라고 하면은 fight or flight 모드로 전환을 한다 그래요. 도망가거나 아니면 싸우거나. 이제 그림에서 본 것처럼 전두 옆 대뇌피질은 저희가 이성적 사고를 하고 감정 컨트롤을 하는 뇌인데 이 뇌의 기능이 현저하게 저하가 돼요. 대신에 감정의 뇌와 생존의 뇌가 활동이 급격하게 늘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뭐 화가 나거나 그러면은 이성을 잃고 말실수를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충동적으로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되게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은 그럴 수 있죠. 화가 날 수 있고 막 심장도 뛰고 막 충동적으로 말을 뱉게 되고. 근데 이렇게 계속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피드백을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려면은 이제 3층에 있는 사고의 뇌인 대뇌피질을 다시 활성화를 시켜야겠죠. 이제 감정이 막 날뛰고 막 심장이 뛰고 이런 걸 진정을 시켜야 되니까. 대뇌피질을 다시 활성화시키는 방법에는 이제 지금 당장 야, 너 진정해 뭐 머리 좀 식히고 와라고 할 때 하는 방법이죠. 뭐 산책을 하거나 아니면 뭐 퇴근하고 와서 운동을 가거나 명상을 하거나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뭐 이거는 제가 적은 것처럼 어디까지나 응급처치에 가까운 것이고 근본적으로 이런 1층 뇌와 2층 뇌의 그런 활발한 활동을
좀 줄이기 위해서는 내가 느끼는 감정 전달이 조금 더 원활하게 이루어진 경험이 많으면은 이런 경험을 좀 덜 할 수 있다고 해요. 저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사실 우리가 부정적인 피드백에 민감한 거는 원래 이랬던 거예요. 그냥 원래 우리가 이렇게 태어났고 이런 구조로 뇌가 자리 잡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단점에 대한 피드백에 감정이 흔들리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리고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할수록 부정적인 감정은 더 쉽게 올라오죠.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일어날 수밖에 없는 현상 맞지. 근데 그러면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막 감정이 상하고 부정적인 피드백을 들을 때 마음이 흔들리는 거를 계속 그냥 겪을 수밖에 없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럴 때 저희에게 필요한 게 바로 알아차림이라는 기법입니다. 혹시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예시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진 않나요? 만약에 그 예시의 당사자가 나라면은 이런 피드백 앞에서는 무조건 오픈 마인드만 있어야 되고 조금이라도 내가 좀 억울하다고 느끼거나 이런 피드백이 부끄럽다고 느끼는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그런 감정이 있으면 안 된다고 오히려 다그치고 있지는 않나요? 아니면 그냥 전후 잘라놓고 비난당했다는 감정에만 빠져들어서 무조건 방어적인 자세만 취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또 다른 질문을 드릴게요. 생각은 나의 의지로 멈출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정답을 한번 채팅방에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O 아니면 X. 정답은 X입니다. 사실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생각은 나의 의지로 멈추거나 컨트롤할 수 없어요. 이렇게 생각이 많은 거를 막 생각이 폭포처럼 머리 위로 계속 쏟아진다 이런 말들도 자주 하곤 해요. 하루에도 셀 수 없이 많은 감정을 느끼고 생각이 잠기는 건 정말 당연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마음과 생각이 드는 것에 대해서 이게 좋고 나쁘다라고 평가하는 대신에 내가 이런 감정을 느끼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구나 라는 걸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건강한 마음의 첫걸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알아차림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알아차림은 말 그대로 내 생각과 마음을 제3자가 보는 듯한 객관적인 시선으로 알아차리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화가 나 있다면은 화가 나서 막 어쩔 줄을 모르겠고 계속 쟤가 너무 싫어, 내가 너무 미워 라는 화를 내고 있으면은 내가 지금 화가 났구나 라고 알아주고, 또 자려고 누웠는데 뭐 회사에서 못 끝낸 일이 자꾸 떠오르면 내가 지금 회사 생각을 계속 하고 있네, 끝내지 못한 일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있구나 라고 알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알아차리면은 이것만으로도 꼬리에 무는 생각이 되게 잦아들고 마음이 편해져요. 그리고 앞서서 명상 얘기를 잠깐 했는데, 명상이 굉장히 되게 뭔가 종교적인 색채를 지니고 나랑 거리가 먼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명상의 핵심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알아차림이에요. 명상을 하면서 눈을 감고 가만히 있어도 생각은 계속 떠올라요. 그럴 때 그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뭐 이게 좋다 나쁘다 판단하지 않고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라고 계속 알아봐주고 알아차리는 것이 명상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감정을 이렇게 언어로 옮기는 일은 실제로 우울하거나 어떤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인 뇌 회로를 재배선하고 기분을 나아지게 하는데 실제로 굉장히 도움을 준다고 해요.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 저만 그런 게 아닐 거예요. 아니면 아마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창피해. 그때 내가 왜 그걸 빠뜨렸지 하다가 그 빠뜨리게 정신없게 만든 기획 관련된 분들을 원망하다가 그 회의에서 나한테 뭐라고 한 사람을 미워하다가 두려워하다가 굉장히 많은 생각들이 오가죠. 생각을 이으면은 끝도 없을 거예요. 근데 이때 내가 회고 때 들었던 피드백에 대해서 언짢다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네? 내가 기분이 나빴구나, 억울했구나 라고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언어로 다시 정의를 하면은 굉장히 마음이 차분해지고
좀 이성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게 돼요. 물론 알아차림을 한다고 해서 근본적인 문제는 당연히 해결되지 않아요. 심지어 알아차린다고 해도 생각이 그 뒤에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혼란스러운 마음과 감정으로 잠 못 이루는 날도 많고 이로 인해서 충동적인 선택도 많이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나의 마음을 나부터 온전하게 수용하고 알아차리는 것이 좀 더 나은 해결책을 만들어갈 수 있는 자세를 만들어가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은 분명해요. 되게 차분해진 마음으로 어떤 대상에 대해 생각하는 것과 화가 나거나 슬프거나 아니면 너무 들떠 있거나 이럴 때 생각하는 거랑은 분명히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걸 보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만약에 내가 뭐 일을 하다가 진짜 일하기 싫다. 일이 너무 어렵고 사람들이 싫다라고 생각하면은 이런 아니란 생각을 하고 있어도 잘했어. 너 그냥 그렇게 살아. 좋아? 이렇게 내버려 두라는 거야? 너무 나약한 생각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저도 처음에 이 개념을 알았을 때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당연하지만 그런 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모두 나쁜 사람이 되고 싶어 하고 성장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더 나아지고 선한 내가 되고 싶어 하죠. 이 알아차림의 목적은 어떤 생각을 하는 나를 그냥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사람처럼 동정하거나 더 나아가지 않아도 된다고 안주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더 건강한 결정과 행동을 할 수 있는 나를 만들어줄 과정이죠. 네, 이렇게 내가 부정적인 피드백을 마주했을 때 내 몸속에는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알고 그다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내가 취해야 될 방법이 무엇인지 조금은 알 것 같았어요. 이것들을 알고 나니까. 그래서 마음을 이렇게 가다듬고 난 다음에 어떤 것을 했을 때 내가 조금 더 부정적인 피드백에서 자유로울 수 있고 내가 나를 조금 더 도와주면서 살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다가 이 3가지 액션 플랜을 제가 지키고 있는데요. 이것들을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해요. 제가 회사 생활을 하면서 이 3가지를 행하면서 실제로 많이 스스로 자기 효능감도 높아지고 내가 그래도 일을 조금 더 잘하고 있구나, 노력하고 있구나를 알게 되었어요. 첫 번째, 비대면 커뮤니케이션은 간결하고 명확하게. 저희가 이제 코로나가 유행을 하면서 재택근무를 하는 회사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특히 개발 직군들은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비대면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될 때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럴 때 보통 이제 열의 9은 메신저를 통해서 업무를 하는데 이때 제가 지키면 좋을 것들을 한번 이렇게 원칙을 세워봤어요. 참고로 지금 제가 알려드린 거는 슬랙을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다른 메신저를 써도 공통으로 전달드릴 수 있는 것으로 보여서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메신저를 업무용 메시지를 보낼 때 지키고자 하는 것들이에요. 첫 번째, 요청사항 혹은 논의 주제는 가장 상단의 제목처럼 적는다. 두 번째,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2갈식으로 적고, 세 번째, 만약에 어떤 요청을 할 때 3W, Why, What, When, 그리고 1H, How 이 양식에 맞게 적자라고 저만의 원칙을 세워서 지켜보고 있고요. 실제로 이렇게 하니까 제가 어떤 슬랙으로 어떤 요청을 드리거나 업무를 진행할 때 놓치는 것들이 훨씬 줄고 그리고 서로 미스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는 거를 방지하는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예시로 이렇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서비스 인프라 전환 작업 공지를 하고 싶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죠. 근데 이게 가독성 좋게 쓰지 않고 그냥 줄글로 생각나는 대로 쓰면은 이렇게 줄글로 쓰게 되는데요. 사실 글도 짧고 읽으려면 읽을 수 있지만 이렇게 중요한 작업인데 그냥 이제 잘 안 보고 넘어가기 쉽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렇게 제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조금 더 구조적으로 전달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는지, 이걸 누가 하는지, 뭐 작업은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이걸 함으로써 기대한 효과는 무엇인지. 이게 얼굴을 보지 않고 업무를 하니까 어떤 거를 전달하려고 할 때 최대한 자세할수록 좋은 것 같더라고요. 나만이 알고 있는 것들을 이제 생략하고 전달을 하다 보면은 서로 이해관계가, 아니, 이해하고 있는 것이 어긋날 수도 있고, 나중에 일을 더 하게 되는 이슈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한 스레드에서는 하나의 주제만. 그 슬랙을 쓰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한 메시지에 댓글 같은 거를 달 수 있어요. 저희가 그거를 스레드라고 부르는데, 뭐 어떤 이슈에 대해서 뭐 문의드립니다라고 해서 그 스레드에서 쭉 내용이 이어져 가는 것도 있고, 어쨌든 쓰려면 한도 끝도 없이 쓸 수 있어서 그 A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스레드가 열렸는데 B, C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굉장히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뭐 저는 이런 경우도 많았죠. 회의 중에 뭐 저 태그된 게 있길래 뭐 회의 끝나고 읽어야지 하고 제가 태그된 스레드 읽으러 가보니까 뭐 100개가 넘게 얘기를 오가고 있는데, 내가 태그된 게 어디지? 나는 어떤 대답을 해주면 되지? 굉장히 컨텍스트를 파악하는데 어려웠던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스레드가 너무 길어지고 다른 여러 얘기들을 하고 있을 때면은 스레드 따로 파가지고 얘기를 하자라고 해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고마웠어요. 그래서 한 스레드에서는 하나의 논의만이 일어나야 되고, 길어질 것 같으면 따로 미팅을 잡거나 주제를 세분화해서 논의하자고 이렇게 저희가 앞장서서 얘기를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업무 이야기는 DM보다는 퍼블릭 채널에서 하자. 이거는 제가 신입으로 입사했을 때도 굉장히 많이 했던 실수인데요. 특히 뭐 어떤 거를 물어보고 싶거나 아니면은 사소하다고 생각하는 요청이라서 DM을 드릴 때가 많았어요. 근데 DM을 드리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유관부서 팀원들이 어떤 이야기가 업무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지 정보 공유가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어떤 주제에 대해서 DM으로 나누는 이야기가 많아지면 히스토리 파악이 되지 않아서 정보 전달을 여러 번 해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논의의 시작은 뭐 나랑 뭐 A라는 분만 있어도 되었지만 얘기를 하다 보면 이 둘만의 얘기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면 여러 사람이 필요한 경우가 많았고, 그러면 이 사람도 태그했다고 저 사람도 태그했다고 이 사람 이 채널에 없네, 또 다른 채널에 갔다가 이제 대화 채널을 여러 번 옮겨야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했었거든요. 굉장히 번거롭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폐쇄적인 공간, 소수의 인원끼리만 얘기를 하기보다는 다른 업무 유관자가 알면 좋고 공유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은 되도록 퍼블릭 채널에서 업무 이야기를 오가는 게 제 경험상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미팅 전후로 기록을 생활화하기. 저는 이제 미팅은 짧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길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다 보니까 이게 휘발되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미팅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어떤 준비가 잘 안 돼 있고 뭘 하는 거지? 어떤 거에 대해 미팅을 하는 거지라고 주제에 대해 온라인이 안 돼 있으면은 미팅이 되게 산으로 가다가 끝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미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것을 기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습관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미팅을 잡거나 스케줄 관리를 할 때 회사에서 구글 캘린더를 활용을 하는데, 구글 캘린더에 메모 기능이 잘 돼 있어요. 마크다운 기능도 돼 있고. 그래서 이 메모 기능을 통해서 회의 아젠다를 다시 한번 공유를 해서 회의 직전에 사람들이 들어올 때 이 아젠다를 한 번이라도 더 볼 수 있게 이렇게 친절하게 표시를 해주는 게 더 좋았고요. 그리고 뭐 여기에 미팅에 필요한 문서나 자료, 뭐 디자인 시안 같은 거를 사전 공유해 있는 센스도 좋습니다. 그리고 미팅 후에 이게 또 미팅을 하면서 어떤 거를 정리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미팅 후에 아젠다에 대해 나누는 내용을 한번 쭉 정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미팅을 하고 나면은 뭐 그 당시에는 기억을 하고 있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도 그때 우리 그때 뭐라고 얘기했더라? 기억나? 라고 얘기했던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기억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때 미팅 노트를 슬랙에서 정리하고 액션 플랜이 있으면 그 사람을 태그해서 노티를 주고, 당연히
이렇게 슬랙에서만 쓰는 것보다는 어떤 위키나 노션이나 이런 곳에서 정리를 하는 게 훨씬 더 좋겠죠? 그리고 두 번째, 적당히 통제된 날을 통해 자기 효능감 높이기. 저는 신입 때 가장 많이 했던 고민 중에 하나가 되게 바쁘고 오늘 뭘 많이 했는데 나 오늘 뭐 했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어떤 일을 하는데 이제 일을 하다가 뭐 메신저에 누가 재밌는 얘기를 해서 얘기를 보다가 또 시간이 흘러가고 아니면 누가 나를 불러서 또 가고, 그러니까 집중을 되게 굉장히 많이 해야 하는 시간과 이렇게 그 외의 시간들이 되게 혼재돼 있다 보니까 내가 오늘 열심히 했나? 그래서 집중해서 뭘 했지? 약간 이런 아쉬움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은 이 포모도로 기법을 사용을 하니까 저희 업무 효율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이 포모도로는 그 시간 관리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토마토처럼 생긴 그 타이머를 통해서 이거를 한 뭐 20분, 30분 이렇게 타이머를 맞춰놓고 그동안 열심히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벨이 울리면은 한 5분, 10분 정도 쉬고 다시 일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짧게 짧게 일하는 주기를 가져가면서 일의 효율을 높이는 방식이에요. 지금 이제 맥의 앱스토어 기준으로 포모도로라고 검색하면은 진짜 많은 타이머들이 나와요. 무료도 충분히 좋은 것들이 많고, 뭐 유료도 되게 좋은 것들이 많아 보여요. 제가 쓰는 거는 비포커스라는 앱인데요. 이거는 무료고 되게 기능도 그렇게 많지 않고 심플해가지고 제가 집중하고 싶을 때 자주 씁니다. 뭐 굳이 단점을 뽑자면은 이게 집중이 너무 잘 될 때는 너무 달려서 힘들지도 모르고 달리다가 이제 퇴근 시간대쯤 되면은 오늘 왜 이렇게 힘들지? 하는데 제가 일을 열심히 했다는 흔적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스트레스는 오래 묵히지 말자. 그리고 지금 발표 자료가 잠깐 문제가 있는데 잠시만요. 됐다. 저희가 앞에서 잠깐 본 우리의 뇌를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저희가 아까 흥분되고 격양된 마음을 다시 이성적으로 잠재우기 위해서는 3층에 있는 대뇌피질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하죠. 그죠? 그때 저희가 말했던 해결책은 뭐 산책을 하거나 운동을 하는 것처럼 어떤 몸을 움직이는 역할을 하게 하고, 명상처럼 내 마음을 이제 차분하게 진정시킬 수 있는 행동을 하라고 해요.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이제 내가 어떤 마음을 느꼈고 그거를 가장 좋은 거는 저를 그런 마음을 느끼게 한 사람한테 내가 이런 이유로 내가 상처를 받았었다라는 것을 정중하지만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이 되죠. 이런 것처럼 내가 어떤 스트레스를 받았으면은 그거를 참아야 돼, 눌러야 돼, 표현하면 안 돼 라고 하면은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그게 병이 되고 성격이 이상해지고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죠. 이 스트레스를 오래 묵히는 것보다는 어떻게든 해소를 하는 게 장기적으로 내가 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스트레스를 푸시나요? 뭐 맛있는 거를 먹는 게 될 수도 있고, 뭐 어디에 가는 게 될 수도 있고, 뭐 친구들을 만나는 게 될 수도 있고, 저 역시도 그런 것들이 저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들이지만, 제가 실제로 회사 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을 느낄 때 가장 빠르고 확실한 해결법은 움직일 때였어요. 제가 이 발표 자료를 만들면서 그리고 이런 정보들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았던 책이 바로 이 우울할 땐 뇌과학이라는 책이에요. 되게 베스트셀러여서 아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이 책이 그래도 마냥 얇지만은 않은 책인데 굉장히 많은 분량에서 운동이 주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운동을 하고 내가 몸을 움직일 때 뇌에 주는 긍정적인 영향이 굉장히 많다는 게 과학적으로 입증이 된 셈이에요. 이거를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 갑자기 운동 얘기야? 나는 운동 싫은데? 운동 그거 너무 숨만 차고 막 심장 막 뛸 것 같고 나 못하는데 괜히 하라고 시키고 부담스럽기만 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거는 어떤
단지 이겨야 되고 어떤 생산적인 운동을 하라는 얘기만은 아니더라고요. 운동 대신에 뭔가를 활동적으로 지낸다던가 재밌게 논다고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훨씬 더 부담이 적고 기꺼이 할 수 있다는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뭐 멀리 갈 곳도 없이 사람들하고 뭐 쇼핑하러 간다던가 뭐 그래서 백화점을 가고 맛집 탐험하러 저기 멀리 한번 가보고 이런 것도 몸을 많이 움직이지만 내가 부담스럽지 않고 즐겁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죠. 그리고 이제 운동이 부담스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저도 운동을 되게 싫어했거든요. 근데 사람마다 자기한테 맞는 운동 꼭 하나씩 있더라고요. 저도 굉장한 몸치고 체육 시간을 굉장히 싫어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인데 막 '나는 못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냥 뭐 회사 사람들이 "클라이밍 한대."라고 하면 나도 따라가서 한번 해 보고 뭐 친구들이 뭐 "러닝 하재."라고 하면 러닝도 한번 해 보고 이렇게 많은 것들을 경험하다 보니까 저한테 맞는 활동이 하나 생기더라고요. 여러분도 이 발표를 들으시고 한번 운동에 관심이 생긴다면 이것저것 많이 시도해 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께 전달하고 싶은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이 발표를 어떻게 마무리할까 하다가 제가 가장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내가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어주세요라는 말이었어요. 우리가 이제 가족이나 뭐 제일 친한 친구나 뭐 애인이나 가까운 사람들한테는 참 친절하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힘들거나 어려운 시간에 있으면은 내가 더 마음이 아프고 먼저 손을 내밀어서 도와주고 싶고. 근데 정작 나한테는 어떻던가요? 나는 조그만 일에도 굉장히 다그치는 일이 많고 부족하다고 하고 어떤 단죄하는 일이 더 익숙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 역시 그래요. 이렇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친절하고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듯이 내가 내 자신에게도 손을 내밀고 내가 더 건강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가장 친한 친구가 되어주시면 좋겠어요. 네,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부족한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